자,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편인 소매제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매제고법은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기본 개념은 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 뭐 이런 데서는 재고자산의 이제 그 종류가 무지 다양합니다. 무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그 종류도 많고 실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뭐 이런 개념입니다.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이런 전산을 통해 가지고 재고자산의 그 현황을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보통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재고자산의 어떤 편의점의 재고자산의 이제 판매 단가를 구해봤더니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 매출 이익률이 가령 40%였다. 즉 매출 원가율이 60%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회사의 기말 재고는 600만 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제고법은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매제고법은 일단 이것도 이제 끼워 넣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삼성마트의 단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에 되어 있고 기초재고 단기 매입 순인상, 순이나 매출액, 기말 재고자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옮겨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5페이지에 제가 풀이 요령 있죠. 무조건 T계천 그린다. 근데 이때 원가하고 매가를 구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해보시면 됩니다. 회계학이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것보다 그냥 풀어보시면 별거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가가 있고 매가가 있습니다. 이제 원가 매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에 좀 주시하시고요. 기초 재고가 여기가 1,500, 매가 기준으로는 2,000, 그 다음에 매입액이 6,700, 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인상, 순인한데 요거는 판매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플러스 700이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기초 단기 매입,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매출 원가가 있고요. 매출 매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가 원가고 매가가 있습니다. 여기 매출 원가 아니에요. 보세요. 매출 원가. 매출 매가는 뭐겠어요? 매출액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겼고 여기 위에 매출액이 얼마? 9,500.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옮겨 쓸 수 있는 자료는 이렇게까지 옮겨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옮겨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옮겨 쓰고 나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는데 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합계를 구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8,200원이 되고요. 또 요거 합계를 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2,500원이 되죠. 자, 합계를 냈는데 자, 또 할 거 없는데 항상 회계는 좌우가 같죠. 좌우가 같으니까 이쪽에도 8,200, 이쪽에도 12,500이 돼야 되겠죠. 이 숫자가 그대로 따라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하나 결정됐잖아요. 여기에 기말 재고의 매가 기준으로 기말 재고는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500원에서 9,500원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가 매가 기준으로는 3,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원가율을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가중평균법과 원가 기준에 따른 소매제고법을 적용하여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원가율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제일 쉬운 거는 평균법입니다. 보시면 회사가 총 매입 기준으로는 12,500원인데 원가 기준으로는 8,200원이잖아요. 그래서 8,200 나누기 12,500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원가율로 보는 거죠. 이 원가율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6%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66%가 나오니까 기말 재고 3,000원 곱하기 얼마? 66% 하니까 얼마가 돼요? 그래서 66%가 되니까 해서 계산해 보면
1900 아니 그래서 9500 뭐 순서는 상관은 뭔데요. 여기다가 66%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말 재고는 이렇게 기준은 3,000원이었지만 66%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1,980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 나머지가 매출원가 6,220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000원 곱하기 66%한 값이 1,980원이 된다는 거죠. 요까지가 지금 이제 1번 첫 번째 문항에 대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의 답은 1,980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기말재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선입선출입니다. 선입선출법인데요. 선입선출법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지금 이 원가율을 구할 때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에 있던 재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팔리고 없겠죠. 기말재고에 남아있는 건 전부 다 단기중 매입분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중 매입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6,700원하고 여기 요거만 뭡니까? 원가율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되면 6,700 나누기 요 위에 거 기초에 샀던 재고 빼고 1,500. 그래서 원가율을 요걸로 잡아야 돼요. 원가율을 요걸로 잡으니까 요거의 원가율을 계산해 보면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64%로 해서 역시 계산해 보면 기말재고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920원이 나오고요.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28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2번 문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1번, 2번은 이제 원가 기준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제 우리가 구해본 거고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저가 기준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저가 기준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저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뭘 저가로 잡겠다는 뜻입니까? 매출원가를 저가로 잡겠다는 뜻인가요? 기말재고 자산을 저가로 작게 잡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기말재고겠죠. 예, 우리 지난번에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저가법 평가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재고를 적게 평가해야 된다는 건데, 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가율이 낮으면 기말재고가 낮아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원가율이 낮으면 기말재고가 적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 하면 순인하액을 분모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순인하액을 분모해서 제거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요걸 저가 기준으로 고치면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8,200원 나누기 12,5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순인하액 200원 이건 없었던 것으로, 빼기 200원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자는 그대로 8,200원 맞아요. 분모는 12,700원이 되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200원 한 적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12,300원 되면 안 돼요. 예, 12,7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원가율이 조금 떨어지겠죠. 원가율이 66%가 아닌 얼마로 떨어지느냐 하면 6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가율 65%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답 보시죠. 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원가율 65%를 적용하면 여기 기말재고가 1,950원이 됩니다. 1,950원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순인하액을 원가율을 구할 때 분모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우리 풀어갔던 과정에서 얘를 처음부터 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가율을 구할 때만 뺀다는 뜻이에요. 원가율 구할 때만 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계산할 때 얘를 뺀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선입선출법의 저가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분자는 6,700원으로 하고 분모 잡을 때 1,500원에다가 얼마? 200원이 빠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1,700원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원가율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3%가 된다는 거죠. 63%가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에 따라 가지고 기말재고 자산을 구하고 매출원가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매제고법은 아마 뭐 회계사나 이런 거 중급회계를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생소한 개념일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질문은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게 유형자산이 아니고 유가증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유형자산이라고 돼 있네요. 그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유가증권 유형자산이 아니고 유가증권입니다. 1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지문 보시면요.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삼각후 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시대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지문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보호기간 말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손상차손 금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한다 되어 있는데 손상차손은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되죠. 다음에 5번 손상차손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 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을 전제해 상가구 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회복된 금액을 단기 이익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해설 보시면 손상차손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1번 만기 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이익을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이후 현재의 상가구 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단기 이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이번에 대해 가지고 한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지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5번도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9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회사가 2004년과 2005년 결산 시 인식해야 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 좀 보세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취득 시에 그 지급한 수수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암기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취득 시 지급한 원가를 대부분 다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지금 매도가능증권과 같은 회계 처리가 우리가 거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거든요. 근데 유독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에 그 지급 수수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요. 즉시 이걸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에 다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요거 자체는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는 지급 수수료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처분 이익이 10만 원인데 지급 수수료가 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을 9만 원만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처분 손실이 10만 원인데 지급 수수료가 만 원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한다? 11만 원만큼이 처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익에 반영하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9페이지의 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자료이다. 2004년과 2005년 말 인식해야 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 자, 4년도를 보시면 처음에 얼마 주고 샀죠? 3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얼마가 됐습니까? 310만 원이 됐잖아요. 2004년 12월 말. 평가 이익이
뭐죠? 10만 원이죠. 그래서 평가이익 10만 원. 그게 근데 다시 350만 원이 됐으니까 평가이익 40만 원. 그래서 10만 원,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8만 원, 4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취득 시에 시급했던 매입 수수료 2만 원은 어떻게 한다? 예, 단기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 이제 50페이지의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이제 지분증권에 투자했을 때 경우가 되겠죠. 자, 2000X 1년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을 97만 원에 취득하고 거래원가 3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도 가능 증권의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에 지급한 그 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97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다가 2000X 5년 7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을 185만 원에 모두 처분했고 수수료로 5만 원을 차감한 18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공정가시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문항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첫 번째 문항 보시면요. 2000X 3년의 회계 처리로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000X 1년도부터 차근차근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저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서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시면 회사가 2000X 1년 7월 1일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을 때 그 1번의 해설을 보세요. 1번 문항 해설. 2000X 1년 7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되죠. 예. 97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2000X 1년 12월 31일 날 110만 원 평가이익이 1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을 평가이익으로 잡는데 요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잡는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얼핏 보면 단기 매매 증권과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그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달리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즉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계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란 자본 계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자, 이제 2000X 2년이 되었습니다. 2000X 2년이 되니까 여기 세 번째 줄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2000X 2년 12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2000X 2년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이 11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됐으니까 대변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이 와야 되겠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이 와야 되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40만 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을 찾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야 됩니다. 실판에 써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2000X 1년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00X 1년 12월 31일 날 평가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한다?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10만 원을 잡고 대변은 뭐가 온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을 잡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의 계정의 성격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겁니다. OCI라고 쓸게요. OCI가 뭐냐면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무게라는 건데요. 영어로 쓰면 이제 other 그래서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래 가지고 제가 워낙 악필이라 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책 여기가 오타가 10 났죠? 2000X 2년입니다. 2000X 2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일단 40만 원 평가 손실 40만 원을 줄여야 되고 이쪽에 전체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는 것이 아니라 평가 손실 40만 원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제거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을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뭡니까? 2003년도 걸 물어봤죠. 이번에는 120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7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2000X3년 12월 31일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50만 원이 잡히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전체를 갖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잡혀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을 먼저 잡고 나머지만큼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전기 평가 이익에서 평가 손실로, 평가 손실에서 평가 이익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전기에 잡았던 걸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잡는다. 이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2000X5년 7월 1일 날 회사가 계상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쉽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에 샀던 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수수료 차감모 180만 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처분이익이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익만 구하면 아주 2번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80만 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회계 처리는 좀 생긴 거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해설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51페이지 위쪽 해설 보시면 2000X4년에 다시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그 2000X5년도에 보면 2000X3년도까지 했었고, 이제 120만 원짜리가 했으니까 지금 2004년 회계 처리가 또 거기 오타가 났네요. 2004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2000X 4년 거 쓸게요. 여러분 교재에 2000X 4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000X 4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지금 120만 원짜리가 이제 150만 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2004년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거 오타 고쳐 주시고요. 물론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모두 다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자, 그랬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 이제 7월 1일 날 보시면 2000X 5년 7월 1일 날 180만 원에 팔렸죠. 그래서 2000X 5년 7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보시면, 자, 지금 장부가액은 얼마죠? 150만 원으로 돼 있죠. 1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현금 180만 원을 받았고요. 대변에 그죠?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1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쪽도 오타를 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150만 원이 되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기 잡혀 있던 30만 원에다가 아까 잡았던 여기 20만 원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제고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게 50만 원이 제거됩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데 처분 이익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에는 영향이 없는데 제가 여기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금 50하고 51페이지에 조금 오류가 좀 더 많이 생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페이지에 그 1번 지문의 해설에서 2000X 1년 7월 1일, 2000X 1년 12월 31일, 2000X 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2000X 밑에 있는 2000X 1년 12월 31일은 2000X 2년 12월 31일이 돼야 맞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제일 위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2000X 4년 12월 31일은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변의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여기 기타 포괄 이익이고 30만 원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에는 자변의 현금 18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이익이 돼야 되겠죠. 평가이익 50만 원, 따라서 처분이익 80만 원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 투자자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이 사채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다 사실 다루려고 하면 사채의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1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채를 다룬 다음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53페이지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문제를 보시면요. 자,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3층의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이다. 동유가증권은 2000X 1년 중 취득했고 해당 기간 중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이 없었다. 2000X 3년 중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회사의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003년 중이잖아요. 2001년에 10만원짜리가 12만원이 됐으니까 평가이익이 얼마가 생겼죠? 2만원이 생겼죠. 평가이익이 2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다 당기손익이 됩니다. 당기매증권에서는 2만원만큼이 당기이익이 되고요. 매도가능증권은 이번에 만원만큼이 20만원짜리가 21만원이 됐으니까 만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는데 평가이익이 생겼는데 이건 뭐가 되죠?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이 이제 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이익이 2만원, 기타 포괄 이익이 만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총 포괄 이익을 물어봤잖아요. 총 포괄 이익은 얼마가 된다? 3만원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 이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54페이지의 6번 문제 볼게요. 주3층은 다음과 같은 당기매증권 거래를 하였다 돼 있고 회사가 내용을 보니까 1월 1일 당기매증권을 100만원에 취득했고 3월 10일 현금 배당을 5만원을 받았고 주식 배당으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당기매매증권 전부를 121만원에 처분했는데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12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처분 시 인식할 손익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취득가액이 얼마죠? 취득가액이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121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받고 팔았죠. 120만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그냥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처분이익만 물어보면 나머지 3월 10일이나 4월 5일 이거 있는 회계 처리를 사실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손익은 그냥 그 밑에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텐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3월 10일하고 4월 5일도 회계 처리를 우리가 잠깐 감안을 해야 되는데 3월 10일 날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배당금 받은 거는 전액 다 배당금 수익으로 해서 회사의 수익에 가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주식 배당이 있었는데 여러분 주식 배당이 어떤 거죠?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의적립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통해 가지고 자본의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배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이 아닌 거거든요. 주식 배당을 가끔 배당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실질적인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주식의 이렇게 숫자와 단가만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5일은 회계 처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2번 문항 보시면 54페이지 아래쪽 2번 문항 장기 유가증권 거래가 2000X 1년 중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좀 전에 구했던 처분 손익 20만원에다가 배당금 수익 5만원 해서 25만원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5페이지에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거 볼게요. 유가증권 재분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답은 4번이 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원칙적으로 1번 지문,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2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고요. 3번 지문,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유가증권 과목을 분류할 때는 재분류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맞습니다. 네. 손익조사 그 위험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정가치 평가를 먼저 합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요게 이제 유가증권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데 객관적인 증거로 돼 있는 게 이제 56페이지 이하에 제가 쭉 열거해 두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회사에 우울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가지고 옛날에 열심히 스터디했던 기억이 나네요. 회사 다닐 때. 야간.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답은 3번이 됩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뭔가 지금 회사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의 지급과 1번 지문. 이자의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맞죠? 예, 맞고요. 2번, 과거에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며 그때의 손상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이것도 맞고요. 4번,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의 개시 신청이나 정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등등 화의 절차 어쩌고저쩌고. 예. 5번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은 맞는데요.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해설도 있는데 금융기관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에 소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돼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진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 싶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금융기관들 직원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시티은행, 과거에 한미은행이었죠. 한미은행이 시티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해서 상장 폐지했죠. 그런 경우에 그럼 뭐 한미은행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상장 기업이면 많이 이제 감시를 받아야 되고 소액 주주들도 있고 귀찮다 이거죠. 자진해서 상장 폐지. 옛날에 또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삼라스포츠 이런 회사였습니다. 거의 나이키에 인수됐잖아요. 이제 그런 그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진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